미국 텍사스 주립대 글로벌 미디어 문화 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사이에 유독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볼품없고 반짝하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며 분노하고 있는 한 학생이 보입니다. 미국을 강타했던 한국의 프로그램에 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보이자 그들은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들이라며 한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텍사스 주립대에서 글로벌 미디어 문화학을 전공하고 있는 벨기에 출신 유학생 소피 듀부아라고 합니다. 저는 미디어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는 만큼 영화, 드라마, 음악, 미술 등등 문화, 예술에 관련된 것이라면 가리지 않고 접하고 있어요. 그런 제가 요즘 푹 빠져있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최고 규모인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에서 방영했었던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저만 푹 빠져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현재 미국 전역은 한국 열풍에 빠져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한국 사람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너 한국 노래 들어봤어? 한국 요리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 알아? 그 사람들이 하는 식당 가봤어? 가될 정도랍니다. 그런데 미디어를 분석하고 를 연구하는 저로서는 한국이 제작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큰 히트를 친 게 그리 놀랍진 않아요. 한국의 성공은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있었던 거니까요. 게다가 지금 한국 푸드를 핫하게 만들었던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 전에도 데이트를 친 작품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리 프로그램이 다른 때보다 특별한 이유는 남녀노소 연령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열광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조금씩 호불호가 있기는 했거든요.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잔인하고 자극적인 장면이 꽤 있어서 그런 장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대로 보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이죠. 현재 미국의 예능 프로그램은 자극적인 내용과 성적인 내용으로 덕지덕지 칠해져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나오는 버라이어티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끼리 남자친구를 돌려서 사귄다는 등 개방적인 미국인들 눈에도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 뿐이죠. 이뿐만 아니라 가족들끼리 견제하고 질투하는 등 콩가루 지방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미국인들은 그런 자극적인 내용을 즐겨보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모습이죠. 저는 미디어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모습이 지속되는 게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재미로 본다기엔 미디어가 사람에게 주는 영향이 정말 크거든요. 은근히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미디어가 가진 힘입니다. 사실 저는 미디어에게 이런 힘이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실제로 체감은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사는 미국은 처음부터 미디어의 영향력과 국제적인 힘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제가 미디어의 강력한 힘을 느끼게 된 건 바로 한국에 급부상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아, 솔직히 저는 한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어요. 가끔 뉴스에 나올 때는 북한과 남한에 대한 이야기뿐이었기 때문에 그냥 전쟁 중인 나라, 전 미국과 군사적으로 얽혀 있는 나라라는 게 제가 아는 지식 전부였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한국이 점점 그 능력을 과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영화로는 기생충, 드라마로는 오징어 게임, 킹덤, 케이팝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싸이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케이팝이 이 정도로 유명해질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요즘 학교에서는 한국 가수들 모르면 왕따를 당하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유행에 뒤처진다는 취급을 받는 거죠. 게다가 요즘엔 한식마저도 미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젠 한국에서 온 특이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특별한 음식이 되었죠. 특히 김밥은 샌드위치만 먹던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어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영양소를 한 번에 골고루 섭취할 수 있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야채도 많아서 밥 따로, 샐러드 따로 먹던 귀찮은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저는 김밥이 유명해지기도 전에 김밥을 먹었는데요. 저희 집 앞에 한인마트가 있었기 때문에 한인마트 사장님이 매일 만드시는 김밥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보니
양이 정해져 있어서 마음껏 먹기가 어려웠어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먹으면 제가 먹을 게 없어질까봐 조금 치사하지만 남들에게 홍보 같은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이 나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도 하셨고요. 소피,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안 돼, 알겠지? 지금도 손님들이 김밥 없냐고 찾는데 감당하기가 어려워. 가격을 올려도 사관이 원 김밥만 하는 집을 차리시는 건 어때요? 지금도 매일 수십 줄씩 주문이 들어온다면서요. 그런데 만들 시간이 없어서 그 주문을 받지도 못하시고 김밥 주문 들어오는 것만 해도 돈 엄청 버실 것 같은데 안 아까우세요? 사장님은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도 김밥 전문점을 차리지 않으셨어요. 주방일만 하기엔 성격이 안 따라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너무 답답했어요. 이건 성공이 보장된 장사였거든요. 시작만 하면 2호점, 3호점을 내고 돈방석에 앉는 건 순식간일 텐데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저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김밥 간편식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냉동식품으로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밥을 원래 좋아하던 사람들은 바로 마트로 달려갔고 이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더니 이젠 마트에서도 구하기 힘들 지경이 됐어요. 마트에서도 파니까 이젠 마음껏 김밥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기쁨이 한 번에 산산조각 난 거죠. 저는 김밥을 싫다고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호불호를 느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맛이 워낙 다양하니까요. 제가 집 앞 한인마트에서 사 먹던 김밥은 기본 김밥이었는데 야채가 마녀 들어가서 거부감을 느끼던 사람들도 참치김밥이나 제육김밥 같은 것에는 푹 빠져서 중독 수준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모두가 간편하게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김밥을 찾게 된 거죠. 저는 김밥을 먹기 위해서 김밥이 입고될 때까지 줄을 설 줄은 몰랐어요. 심지어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뒷돈을 받고 마트로 들어오는 김밥을 몰래 빼돌려준 사람이 마트에서 잘리는 일까지 있었다니까요. 한국 분들은 고작 김밥 가지고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에게 김밥은 이 정도의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의 문화는 특이한 것일 뿐이었는데 이제 한국과 관련된 것들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미국인들 사이에 아주 자연스럽게 섞였어요. 이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바뀌었죠. 제가 이걸 느끼게 된 후로 주변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 굉장히 세련된 나라라고 생각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들만 세련되고 소수의 사람들만 잘 꾸미고 다니잖아. 그런데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이나 여행 온 한국인들을 보면 다들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고 머리카락에는 윤기가 흘러 피부도 깨끗하고 말이지 특히 남자들도 잘 꾸미는 것 같더라. 미국 남자들은 면도도 제대로 안 하고 머리는 덥수룩한 게 기본인데 한국 남자들은 아주 깔끔하게 하고 다녀. 맞아, 요즘 뭐가 유행하는지 알려면 한국인들을 보면 돼. 어떻게 관리하는지 진짜 물어보고 싶다니까. 내 친구가 한국인인데 친구 어머니랑 영상통화를 했었거든. 그런데 우리 엄마보다 훨씬 나이가 어려 보이는 거야. 나는 친구 어머니가 고등학생일 때 아이라도 나왔나 했어. 그런데 우리 엄마보다 나이가 5살이나 많으시더라고. 저는 이 세련됨이 문화와 미디어 콘텐츠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제작한 미디어들을 보면 미술적으로도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고 그 어디에서도 촌스럽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어요. 할리우드 영화나 드라마가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것도 한국으로 인해서 옛말이 되어버렸죠. 한국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할리우드 업계가 모든 유행을 선도하고 혁신의 중심이었는데 이젠 한국이 영화 촬영 기법이나 미술적인 표현을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잘 나가는 사람들 옆에는 꼭 질투하는 존재들이 있죠. 이번 학기에 21세기 미디어 제작 기술이라는 강의에서는 모든 예술의 결과는 결코 혼자 일어날 수 없다를 주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공 과목이기도 하고 이 수업을 맡으신 교수님은 이쪽 계통에서는 아주 저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두가 이 강의에 집중하고 있죠. 특히 미디어에 관한 일들은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교수님은 학생들끼리 모여서 한 가지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시험을 대신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강의는 조별 과제가 참 많은데요. 저희 조우는 벨기에 유학생인 저와 영국에서 온 리암, 중국에서 온 리우종으로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 모두와 친분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걱정됐어요. 조별 과제는 팀워크가 중요한데 성격이 맞지 않거나 이 친구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학생이라면 곤란해지잖아요. 하지만 제 우려와 달리 저희 조우는 순탄하게 과제를 수행해 나갔습니다. 까실해 보이던 리암은 그냥 무뚝뚝했던 거고 먼저 건들지 않으면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학생이었어요. 불성실해 보이던 리우종은 그래도 해달라는 건 어찌어찌 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두 번째 강의 이후 싹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세 번째 강의까지 각 조별로 감명 깊이 본 작품 하나를 가지고 조원들끼리 토론한 뒤 결과를 가져오라고 하셨는데요. 리암이 앞서 언급했던 한국의 흑백 요리사를 추천하자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리우종이 리암의 의견에 격하게 반대했거든요. 뭐 흑백 요리사 나는 그런 프로그램은 본 적도 없어. 반대되는 의견을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걸 공격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리우종은 무슨 원수 이야기라도 꺼낸 것 마냥 매우 공격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암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격적인 리우종의 태도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어요. 너는 미디어 전공을 한다는 애가 흑백 요리사를 모른다는 게 말이 돼? 지금 어딜 가나 흑백 요리사 이야기인데 진짜 모르는 거라면 반성 좀 해라. 리우종은 뭔가 찔렸는지 움찔하더니 말을 계속 이었어요. 그게 뭔지 들어보지도 않았다는 게 아니라 본 적이 없다고 본 적이. 그렇게 수준 낮은 프로그램을 내가 왜 봐? 근거도 없이 틀린 말을 하는 걸 꼴보기 싫어하는 리암은 리우종의 말을 하나하나 꼬집기 시작했습니다. 본 적이 없는데 수준 낮은 프로그램인지는 네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네가 그렇게 얘기해봤자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다고. 그러나 리우종은 코 웃음을 치면서 대답했죠. 뭐 전 세계? 너 가짜 뉴스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냐? 내가 봤는데 그 프로그램 한국에서나 유명하지 알아주는 사람 없어. 너나 우리과 애들이야 이쪽 계통에 있으니까 호기심에 봤겠지.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 아니거든. 리우종이 말을 하면 할수록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전혀 모른다고 했다가 사실은 안다고 했다가 그게 한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한국이 보여준 성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리우종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던 걸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리우종의 태도는 근거가 있는 비판이 아니라 비난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리암도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너 한국 얘기만 나오면 예민하게 굴더라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한국만 주목받는 게 기분 나빠서 그래? 역시 이게 맞더라고요. 리우종은 순식간에 시뻘개진 얼굴을 하며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댔습니다. 뭔 소리야? 누가 들으면 내가 한국한테 질투라도 하는 줄 알겠다. 한국처럼 갑자기 주목받은 나라가 얼마나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아. 그에 반해 중국은 아시아의 리틀 할리우드라고 불릴 정도였어. 영웅본색, 화양영화 들어본 적 없다고 하진 않겠지. 그러자 리암은 또 한 번 코스음을 쳤습니다. 그건 중국이 아니라 홍콩 영화잖아. 중국인들은 홍콩을 중국이라고 하지만 홍콩 사람들은 아니던데? 홍콩 말고 중국 본토에서 나온 영화를 얘기하라고 리우종이 아무 말 못하자 리암은 쇠기를 박았습니다. 중국 영화 시장이 얼마나 처참한지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아무도 관심 안 주고 할리우드 유명 시상식에서 얼굴도 못 비치는 주제에 한국의 작품을 무시하다니 주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리우종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당초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예능, 영화, 드라마는 모두 호평을 받고 있고 공개가 될 때마다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작품성, 상품성, 모두 뛰어난 미디어 계통, 사람들의 워너비 그 자체예요.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학생들이 한국에서 스태프로 일하는 걸 꿈꾸고 있을 정도니까요.
리우종도 이걸 모르는 게 아닐 텐데 무작정 한국을 깎아내리고 인정도 못 받고 유치하다며 호평만 받는 중국 영화를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건 리우종이 교수님에게 조를 바꿔달라고 했던 거예요. 본인은 혼자 준비하는 게 편하다면서 말이죠. 고생길이 험한데도 죄서 빼달라고 했다기에 그러라고 했습니다. 있어봤자 꼬투리만 잡을 거 없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리고 리우종이 없어야 흑백 요리사를 분석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와 리암은 아주 분석적으로 흑백 요리사라는 작품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저희 생각보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작품이었어요. 얼마 전 있었던 발표 날 저와 리암이 열심히 발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리우종이 저희를 스치듯 지나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흥제대로 망신을 당해야 정신을 차릴 것들. 저는 욱한 리암을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진정의 리암 저렇게 말해봤자 제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가 준비한 자료는 완벽해. 근거도 없는 헛소리에 흔들릴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너도 알잖아. 그런데 이렇게 리암을 달래면서도 제 속에서는 열이 끓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의 노력을 함부로 폄하하는 사람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그 폄하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이나 과장에 섞여 있다면 더더욱이요. 리우종은 그 모든 걸 하는 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발표에 딴지를 걸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리우종이 헛소리를 뭉개줄 자신이 있었죠. 저희는 준비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미국을 강타했던 한국의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제작된 프로그램들이 론칭될 때마다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한국이 모든 작품을 성공시키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말할 것은 바로 제작 규모입니다. 저희가 제일 놀랐던 부분이에요. 흑백 요리사는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미국에서는 아니 전 세계적으로 예능 프로그램은 드라마 영화에 비해 아주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작비도 별로 안 들어가고 그렇다 보니 괜찮은 작품이 나오기 힘들죠. 그런데 저희가 분석하기에 흑백 요리사에서는 약 300대 이상의 카메라를 사용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300대 이상의 카메라를 사용하려면 카메라 촬영 인력만 무려 100여 명 이상이 필요하겠죠. 이 얘기를 하니 다들 입을 쩍 벌리더라고요. 단순히 돈 좀 썼겠다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람만 해도 120명이 넘지 않아 스태프들까지 하면 300명은 그냥 넘겠는데 그 많은 인원들이 손발 딱딱 맞게 일을 한다는 게 말이 돼?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교수님마저 정확하게 계산한 게 맞냐면서 재차 물으실 정도였어요. 영화에 출연하는 엑스트라처럼 100명이 아니라 카메라가 한 명, 한 명을 집중해서 촬영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100명이 어떤 말을 하는지 전부 녹음해야 하고 100명의 영상을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가능하다고요? 네, 교수님, 흑백 요리사를 편집하는 데 걸린 기간이 무려 8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지금까지 할리우드에서 그런 시도를 안 해본 것 같나요? 8개월이라는 기간도 믿을 수가 없네요. 미국에서 제작했더라면 1년 반 이상도 조금 걸리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솔직히 믿기 어렵군요. 저는 교수님이 하나는 모르고 둘은 모르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미국이니까 그런 거고 한국이라면 전혀 그럴 리 없을 테니까요. 한국인들의 속도는 저희가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게 체계화되어 있어서 스태프들 전부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내죠. 한국인들의 부지런함과 완벽주의 성향이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제가 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 미디어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걸 미리 알아차리고 휴학 후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난 선배의 말이었죠. 뒤에 교수님이 한마디 덧붙이셨어요. 저 정도의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엄청난 투자가 필요했을 텐데 저 정도의 투자를 받았다는 건 한국 프로그램에 대한 자본가들의 신뢰가 대단한가 보군요. 그리고 이 정도 규모의 작업을 가능하게 하다니 감독이 누군지 궁금해지네요.
그런 천재와 만날 수만 있다면 한국으로 곧장 넘어갈 수 있을 텐데요. 교수님을 포함한 모두가 한국이 일궈난 성과에 대해 감탄하고 있던 그때 잠깐만요. 지금 다들 놓치고 있는 게 있네요. 여러분, 미디어라는 건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보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흑백 요리사라는 저 프로그램 말입니다. 저건 사람들의 경쟁을 부추기고 있어요. 그리고 흑수저와 백수저를 나눈다고요. 어떻게 사람을 계급으로 나눌 수 있죠? 저건 불평등을 대놓고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라며 리우종이 나섰습니다. 역시나 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요리로 경쟁을 하는 프로그램이죠.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제아의 고수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명하지 않은 셰프들이 유명 셰프들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깨달음을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보면 백수저, 흑수저, 셰프들이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한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에드워드 리라는 셰프였죠. 이 사람을 아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셰프니까요. 그러자 리우종은 건수를 잡았다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미국 국적 아닌가요? 한국 프로그램에 미국인이 나오다니 어지간히 부를 사람 없었나 보네요. 저는 리우종의 말을 가볍게 무시했어요. 에드워드 리는 백수저 셰프입니다. 자신의 요리책을 출간해서 요리 업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제임스 비어드상을 수상했고 후보가 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9번이나 후보로 지명되어 4번이나 수상했을 만큼 엄청난 실력을 인정받는 셰프죠. 게다가 한국의 대통령의 국빈 만찬을 위한 게스트 셰프 자격으로 초청될 정도로 미국을 대표하는 셰프 중 한 명입니다. 리우종은 여전히 비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저 사람은 미국인이잖아요. 미국인이 한국 방송에 나와서 활약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손해 아닌가? 한국인이 주목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역시 리우종은 본인이 얼마나 멍청한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나불거리더라고요. 아니요. 에드워드 리 씨는 자신이 사는 곳과 국적은 미국이 맞지만 자신의 심장은 한국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리 씨는 한국에서 이민을 간 한인이거든요. 본인이 스스로를 한국인이라고 소개하는데 그걸 아니라고 반박하진 않겠죠. 리우종 씨? 그런데 리우종은 생각보다 낯짝이 더 두껍더라고요. 그래봤자 참가자죠. 이런 경연대회에서는 심사위원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 프로그램 심사위원, 미국인이라면서요? 한국인들은 아무리 노력해봤자 미국인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수준밖에 안 되나 보네요. 물론 저는 한국인이 아닙니다만 리우종의 말에 짜증이 아닌 화가 났어요. 저는 프로그램을 직접 보면서 한국 셰프들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탈락한 셰프들마저도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저는 와, 요리도 과학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정도로 한국인 셰프들의 전문성에 감탄했습니다. 저는 남의 노력을 폄하하는 걸 혐오하기 때문에 리우종의 헛소리를 완벽하게 짓밟아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안성재 셰프를 이야기하는 거네요. 심사위원인 안성재 셰프의 국적은 미국이지만 이 셰프도 마찬가지로 한국인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고 말이죠. 한국인의 피가 흐르면 뭐요? 본인이 한국인이라고 인정했대요? 그건 아니죠. 미슐랭 3스타나 되는 사람이 굳이 자기를 한국인이라고 소개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요. 안성재 셰프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안성재 셰프는 미국에 있는 고급 일식당에서 일을 할 때 한국에게 패배하고 온 몽골 일본인 야구선수 이베치시오에게 한국인들은 죄다 재수가 없어. 전부 잡아다가 황청일로 보내버리고 싶다고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안성재 셰프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무보수로 일해도 좋으니 제발 일하게 해달라고 애원했던 식당을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한국인임을 잊고 일본인처럼 잊고 있었구나 였죠.
흑백 요리사는 음지에 숨어있는 고수들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국적과 살아온 환경을 넘어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들의 열광을 받고 있는 거고요. 리우종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한국에 대해 깎아내릴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발표 후 저는 뒤에 공개된 흑백 요리사의 또 다른 에피소드를 보았는데요. 에드워드리 셰프와 안성재 셰프의 스토리를 알게 되니까 그들의 모습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으면 미국 음식이 더 익숙할 법한데 그들은 여전히 한국 음식을 그리워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뿌리가 한국 요리에 있다는 걸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안성자의 셰프는 한 참가자가 만든 급식이라는 걸 아주 맛있게 먹더라고요. 아무리 맛있게 만든 요리도 한 입씩만 먹고 끝이었는데 급식은 아주 코를 받고 와구와구 먹는데 별거 없어 보이는 음식에 어떤 특별함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한국에서 살았을 때 학교에서 먹었던 그 흔한 급식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건강한 식단을 매주 바꿔가며 제공하고 있다는 것에 한 번 놀랐고 미슐랭 3스타 셰프를 만족시키는 음식을 학교에서 매일 먹을 수 있다는 것에 2번 놀랐습니다. 이쯤 되니 대체 한식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셰프들마저 그리워하게 만드는 그 음식의 정체가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현재 셋이 새끼를 모두 한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원래는 김밥만 한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건 정말 세 발에 피었어요. 특히 에드워드리 씨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던 식재료인 묵은지를 먹었을 때는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적절한 새콤함과 깊은 감칠맛, 약간의 매콤함까지 게다가 묵은지와 고기를 넣고 끓였을 뿐인데 엄청난 풍미를 가진 요리가 완성됐더라고요. 게다가 이걸 밥과 함께 한 숟갈 먹으니 환상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김밥 사장님에게 가서 원망 아닌 원망을 했어요. 사장님, 대체 이렇게 다양한 한식이 있다는 걸 왜 안 알려주셨어요? 네? 그러자 사장님은 의아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즘엔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다들 알던데 특히 젊은 친구들은 나보다 한식을 더 잘 알아. 미국인이 한식당을 오픈하는 마당에 내가 굳이 한식 자랑을 해야겠어? 충격이었습니다. 유행에 민감하다고 생각했던 제가 현재 미국을 휩쓸고 있는 한식에 무지했다는 게요. 게다가 김밥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긴 게 부끄러워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한식을 섭렵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미국에는 매일 같이 새로운 한식당이 열리고 있는데 그 식당들을 다 가보는 게 제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연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마 리우종의 근황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리우종은 교양 수업에 가서도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한국을 까내리기 바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리우종이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리우종과 함께 파티에 참석했던 학생이 충격적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리우종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명문대로 유학으로 온 학생들은 감시를 받고 있대. 중국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거나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면 바로 중국으로 끌고 가려는 거지. 심지어 학생들끼리도 서로를 감시해서 고발한다고 하더라. 저번에 정치 외교 확보에서 갑자기 자퇴하고 돌아간 애 있었거든. 걔가 독재를 비판한 적이 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사라졌다고 했어. 기숙사에 있던 짐도 그대로 두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깎아내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 드라마랑 영화 본 적 없지? 지금 중국이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 문화를 중국 문화라며 세뇌하고 있는 중이야.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이거에 넘어간 상황이고 아마 리오종도 그런 걸걸. 중국 문화를 도둑질한 한국이 박수받는 게 꼴보기 싫다 라고 말했거든. 저는 이후 집으로 돌아와서 이 말이 정말 사실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전부 사실이더라고요. 심지어 중국은 한국의 대표 음식인 비빔밥을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해요. 이걸 알게 되니까 리오종이 불쌍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것, 미디어의 발전은 자유로움이 기본이 되어야만 하는데
리오종에게는 그런 게 없는 거니까요. 동시에 중국의 미디어가 점점 쇠퇴하고 있는 이유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제 일상은 한국으로 범벅되어 있어요. 한식과 흑백 요리사. 당장 오늘 점심으로 어떤 한식을 먹을지 고민하는 것과 흑백 요리사 다음 에피소드를 기다리는 게 제 삶의 원동력과 즐거움이 되었거든요. 흑백 지금까지 한국에서 공개한 작품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아마 한국 문화에 대한 제 관심은 앞으로도 영원할 것 같네요. 한국에 대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들이 또 있는데요. 특히 사업을 위해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이 감탄하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독보적인 업계 1위이면서 고객 만족뿐 아니라 지역사회 환원까지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어 더욱 놀라움을 자아내는데요. 바로 신차장기 렌트 및 리스 회사인 KS 오토플랜입니다. 차량 구매 아니라 기존 차량 처분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한 건 물론 항상 고객님께 듣고 고객님으로부터 답을 찾아 고객님께 돌려드리는 기업을 표방하는 만큼 렌트와 리스시 중도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고객님이 최대한 페널티를 적게 가지고 가시도록 체계화된 승계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회사답게 처음 회사를 시작하던 그 마음 그대로 취약계층 아동과 시설에 아낌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KS 오토플랜 따뜻한 심장을 가진 KS 오토플랜이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고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과 함께 이웃을 위한 나눔까지 실천해보세요. 미국 뉴욕에 위치한 보스턴 대학 한국을 국가 취급도 하지 않는 미국인 인종차별을 서슴지 않는 미국인 한국을 성형왕국이라며 조롱하던 미국인들까지 그들이 앞다투어 포리아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오는 겨울 한국을 가겠다고 선언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 보스턴에서 살고 있는 바바라 윈터라고 합니다. 저는 스스로를 완벽한 사람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왔죠. 실제로 학교에서 인기 투표를 하면 항상 제가 1등으로 꼽힐 정도로 미모도 괜찮았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게다가 뉴욕에서 요식업으로 성공하신 아버지 덕분에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잘한 걸 넘어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원하는 건 항상 이루어졌고 17년 동안의 인생에서 어려운 것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18살이 되던 해에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의 걸림돌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를 방해하던 걸림돌은 바로 한국에서 온 수지였습니다. 수지가 처음 학교에 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존심 상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수지가 저보다 예쁜 건 사실이었거든요. 애가 적당히 예쁘면 주변 애들도 네가 수지보다는 낫지라고 말할 텐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빈말이라도 그런 말을 못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거짓말인데 그런 소리를 왜 하겠어요. 당연히 제가 항상 1등을 차지했던 인기투표의 새로운 여왕은 수지가 되었고 저는 2등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키가 좀 작은 편이에요. 160cm도 안 되죠. 반면에 수지의 키는 180이 넘었고 팔다리가 길쭉길쭉한 데다가 얼굴도 작아서 모델 같았습니다. 한국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키가 중요한 요소예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예뻐도 키가 작으면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며 만남을 거부하는 남자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관심 있는 남자가 생겼을 때 키가 걸림돌이 되었던 적도 꽤 많아요. 이렇다 보니 수지는 저의 자격지심을 건드리는 존재였습니다. 당연히 꼴도 보기 싫었죠. 그래서 수지가 뭘 하든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지가 왔다는 한국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찾아보다 보니 옳다고나 하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한국이 성형 강국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저와 친하게 지냈던 여자애 중에 중국에서 온창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한국의 안 좋은 점들을 전부 알려주었어요. 한국에 한번 가봤는데 여자들 얼굴이 전부 똑같이 생겼더라고. 너 혹시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 들어봤지? 노래가 하도 유명해서 강남에 갔었는데
거긴 진짜 똑같이 생긴 여자들만 돌아다녀. 그냥 그런 게 있다더라 라는 뉴스도 아니고 직접 겪어본 내용이라는데 이걸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창희의 말을 완전히 믿고 수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야, 한국은 성현 광국이라며 그러면서 같은 반 애들에게 강남 미인도라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강남에는 성형외과가 많은데 똑같은 얼굴로 성형한 사람들이 강남에 널렸다는 걸 풍자하는 사진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모두가 제 예상대로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실제 강남 미인도와 똑같이 생긴 실제 인물의 사진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반응이 더 뜨거워지더라고요. 실제로 이날 이후 수지를 걸그럽게 보는 시선들이 늘어났죠.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시험을 보게 됐는데 수지가 또 전체 수석을 차지했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 부분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수지가 온 직후부터 1등을 빼앗겨서 익숙해지기도 했고 성적 차이가 조금 나야 아쉬운 마음이 들 텐데 수지와의 성적 차이는 이건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차이가 크게 나니까 넘볼 생각도 못 하겠더라고요. 전 과목이 OA, 플러스 이러면 말 다 했죠. 그런데 중국인 친구 창희는 달랐어요. 창희는 매번 애들과 어울려 다니는 수지가 시험을 잘 본 게 말이 안 된다며 컨닝을 한 게 분명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심증뿐이었지만 창희의 말은 제 마음을 움직이기 충분했어요. 어떻게든 수지를 물어뜯을 건수가 필요했던 제게 컨닝이라는 건 좋은 먹이감이었으니까요. 저는 창과 함께 선생님께로 가서 성적에 장난질 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수지를 불러서 시험 문제를 다시 풀게 하셨어요. 만약 한 문제라도 틀리면 수지는 컨닝범이 되겠죠. 저와 창희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학교에다가 수지가 컨닝을 해서 선생님과 면담 중이다 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학교의 최고 유명인 사인 수지의 몰락을 즐기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았어요. 역시 가십을 좋아하는 미국인들 답더라고요. 게다가 얼마 뒤에 한국인인 수지의 부모님이 뉴욕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창희는 또다시 제 마음에 쏙 드는 말을 하더라고요. 부모가 성형외과 의사니까 자연스럽게 수술할 수 있었던 거네. 그리고 내가 알아봤는데 한국은 성형왕국답게 성형기술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대. 예전처럼 사람 얼굴을 다 똑같이 만들지 않는다는 소리야. 수지도 마찬가지지. 게다가 부모가 성형외과 의사잖아. 그러니 얼굴에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 저는 이 말에 또 한 번 혹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퍼뜨렸고 소문은 진화되지 않은 채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나마 곁에 있던 수지의 친구들도 수지에게 속았다며 등을 돌리기 시작했죠. 저는 수지가 우중충해져서 학교에 오는 걸 지옥처럼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학교에 와서 지나가는 애들이 인사를 받아주든 말든 인사를 하고 집중해서 수업을 듣고 좋은 성적을 얻고 집에서 싸운 도시락을 야무지게 챙겨 먹더라고요. 창희는 그런 수지를 향해 음침하다.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다가 집에 가면 저주인형이라도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수지를 향해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뭔가 다른 감정이 솟아나오기 시작했어요. 남들 시선 신경 쓰지 않고 고고하고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수지가 멋있어 보일 정도였습니다. 제 눈은 점점 수지만 쫓았고 수지를 가까이에서 보면 볼수록 제가 수지에 대해 너무 많은 걸 오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초등학생도 안 할 법한 유치한 짓을 했더라고요. 수지는 다른 학생들이 대충 집어던지고 간 쓰레기를 자기 손으로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이었고 수업이 끝나면 칠판을 닦는 것도 항상 수지였습니다. 체육 시간이나 음악 시간에 교실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마지막까지 우리 교실에 남아 문을 잠그는 것도 수지였죠. 수지를 보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수지는 자신을 괴롭히고 놀리는 저희를 뒤에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지에게 미안한 점을 하나 둘 적어 내려갔어요. 적으면 적을수록 너무했다 싶더라고요.
이것들을 가지고 한국에서 왔던 수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할 건데 수지가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 잘못은 바로 잡아야 했기에 미안한 일들을 다 적어서 수지에게로 가져갔어요. 너에게 정말 미안해. 1년 넘게 괴롭혀놓고 이제 와서 이러는 나를 가증스럽다고 여겨도 좋아.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다는 건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변명처럼 드릴지도 모르겠지만 1년 전에 나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저는 수지의 얼굴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를 두고 가버려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들게 했죠. 나는 괜찮아, 봐봐라. 지금이라도 사과해줘서 고마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 이래. 아마 나도 실수를 하면서 살겠지. 나도 누군가가 내 실수를 이해해주고 품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도 내 실수를 품어보려고 해. 저는 수지의 대인배스러운 모습에 감탄함과 동시에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 나이는 같은데 저보다 수십 년은 더 산 어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후로 저와 수지는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창희는 그런 저를 배신자라고 했어요. 봐봐라. 제 성형수술 공짜로 하고 싶어서 한국인 수지랑 붙어 다니는 거야. 두고 봐. 방학 지나고 나면 어딘가 분명히 달라져 있을걸? 분명히 달라지기는 할 것 같더라고요. 성형수술은 아니고 K-뷰티 덕분에요. 저는 수지의 집에 가서 수지가 쓴다는 한국 화장품들을 써볼 수 있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만드는 것들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미국, 그 다음 독일, 그 다음은 프랑스 이렇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이 나라들이 뷰티나 패션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뷰티의 최강자는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화장품 성분 같은 건 신경 안 쓰고 그냥 좋다는 거 아무거나 바르는데 수지는 성분 하나하나 따지더라고요. 사실 수지는 백인보다 더 하얘 보입니다. 백인들은 말이 백인이지 사실 붉은기가 더 심해요. 하지만 수지는 하얀 걸 넘어서 피부가 투명했습니다. 그리고 수지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인분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다들 깨끗한 피부에 잘 정돈된 머릿결과 손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신기하다고 하니까 수지는 이게 무슨 신기한 일이라고 오버하지 마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정말 놀랄 일입니다. 미국 패스트푸드점 직원이 음료를 담는 영상이 SNS에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이 엄청난 논란이 되었습니다. 직원이 아주 긴 인조 손톱을 붙이고 있었는데 인조 손톱이가 진짜 손톱 사이에 때가 껴 있었거든요. 위생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 논란이 해외에서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그게 뭐가 문제인데? 라는 식으로 반응했어요. 제가 왜 한국인들의 위생 상태에 놀랐는지 아시겠나요? 게다가 제가 학교에서 만난 미국 유럽권 애들은 전부 씻는 걸 굉장히 게을리 했습니다. 흑인들은 드래그 머리라는 걸 많이들 하는데요. 드래그 머리는 관리하는 게 워낙 까다로워서 머리를 감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몇 년이나 머리를 안 감은 애도 있었어요. 냄새 나지 않냐고요? 당연히 나죠. 그런데 왜 주변에서 가만히 있냐고요? 냄새가 역하기는 해도 사람 머리에서 냄새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이었다면 사람 머리에서 냄새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으니 냄새가 나기 전에 깨끗하게 씻어야겠다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여기는 미국입니다. 한국인들의 그런 기본적인 위생관념이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리고 수지를 만나기 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흔한 미국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를 만나면서 전혀 달라졌고 겨울에는 4일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샤워했던 횟수가 하루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확실히 씻으니까 데오드란트 같은 걸 안 뿌려도 냄새가 덜 나더라고요. 제가 수지를 통해 깨끗한 사람으로 거듭나던 그때 오랜만에 중국인 창희가 나타났습니다. 창희는 언제 사귀었는지 모를 애들을 데리고 와서는 건들거리며 저와 수지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더니 어디서 배웠는지 코를 틀어 막더라고요. 냄새나. 봐봐라. 너한테서는 썩은 치즈 냄새가 나고 수지, 너한테서는 마늘 냄새가 나.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그냥 집에 들어가면 안 돼? 아니면 샤워실 가서 빡빡 씻던가? 너무 전형적인 인종차별적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냄새를 가지고 하는 인종차별을 중국인 창의하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창의야말로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애들 중 하나였습니다. 서양인들에게서 나는 냄새랑은 조금 달랐죠. 창의 몸에서 나는 냄새의 원인을 알게 된 건 창과 친할 때 창의 집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가서였습니다. 온 집안에 창의 냄새가 퍼져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중국 음식에 들어가는 향신료 냄새였습니다. 중국 향신료 냄새를 맡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설탕을 녹인 것처럼 달달한 냄새도 아니고 어딘가 모르게 쿰쿰하고 기분 나쁜 냄새가 나요. 오래 맡고 있으면 머리가 어질어질해질 정도였죠. 먹는 것 때문에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건 수지가 아니라 창이었습니다. 수지도 마늘을 많이 먹기는 했지만 수지에게서 마늘 냄새가 나지는 않았어요.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마늘을 통째로 씹어 먹는 줄 아는데 한국인들은 마늘을 다양한 형태로 먹더라고요. 구워 먹기도 하고 갈아서 음식에 넣어 먹기도 하고 생으로 먹기도 하죠. 그런데 생으로 수십 개를 먹지 않는 이상 심하게 마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으로 마늘을 수십 개 먹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리고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모두 마늘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항상 양치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요. 아, 양치하니까 또 할 말이 있는데요. 저는 치약 칫솔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양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양치하는 걸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싫어해요. 그런데 밥을 먹으면 당연히 양치를 해야 하는 수지를 보다 보니 남이 양치하는 걸 불쾌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를 깨부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양치를 아침, 저녁 이렇게 2번을 했지만 제 주변에는 하루에 1번 양치를 하는 애들도 허다합니다. 깜빡하고 하루는 건너뛰었다고 하는 애들도 많죠. 그 중에는 창희도 있습니다. 창희와 친하게 지냈을 때 창희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면서도 입 냄새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꾸 냄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최치로 입 냄새로 고통을 주던 창의 냄새라는 키워드로 수지를 공격했다는 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강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창희에게 야, 냄새 얘기하기 전에 내 냄새나 돌아봐. 너 어제는 양치했니? 나한테 3일 이상 안 해본 적도 있다고 자랑하듯 말한 적 있지 않아?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창희는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에게는 꼭 되돌려 놓고 싶은 게 있었어요. 바로 수지가 성형미인이라는 거짓 소문이었죠. 수지는 자기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제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문을 바로잡고자 노력했지만 성형미인이라는 낙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우연한 계기로 수지가 자연미인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풋볼 경기가 있던 날인데 하필 공이 수지의 얼굴로 날아왔습니다. 재빠르게 피하면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피했지만 왼쪽 광대부터 코가 공에 강하게 부딪혀였죠. 난리가 났습니다. 코도 하고 눈도 하고 돌려 깎기까지 했다는 수지가 얼굴을 다쳤으니 재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또 다른 소문이 생긴 거죠. 그런 얘기를 떠들던 사람 중 몇 명의 바람과 달리 수지는 다음날 멀쩡히 학교에 왔습니다. 물론 거즈 같은 걸 붙인 상태였고 이 붓기와 멍이 있기는 했지만 수술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죠. 이때 사고로 인해 수지가 성형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 번에 증명할 수 있었어요. 성형미인이라면 당장 수술을 해야 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수지는 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도 보여주었습니다. 그 어떤 보형물도 없다는 게 드러난 거죠. 이후로는 저 같은 애들이 많아졌습니다. 수지에게 큰 잘못을 했다며 사과를 허는 애들도 많았어요. 민망해서 쭈뼛거리는 애들도 있었죠. 그리고 수지는 저에게 그랬듯 그 아이들 모두를 품어주었습니다. 한번 일이 풀리기 시작하니 다른 일도 술술 풀리더라고요. 어느 날 학교를 갔는데 다른 반 애가 저희 반으로 와서는 수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수지에게로 다가와서 햄튼 병원에 닥터체를 아냐고 묻더라고요. 수지는 당황스러워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햄튼 병원에서 일하기는 하신다 라고 말했죠. 그러자 그 아이는 뭐가 그리 반가운지 방방 뛰며 속사포로 말을 내뱉었습니다. 우리 학교에 닥터 최의 딸이 학교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바로 너였어. 수지야, 너네 아버지가 내 동생을 살렸어. 알아? 뭔가 이상했어요. 수지의 부모님이 의사이기는 하지만 성형외과 의사잖아요. 저는 성형외과 의사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외과나 응급의학과 내과도 아니고 성형외과는 단순히 얼굴을 좀 더 예쁘게 만들어주는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은인이라니? 알고 보니 수지의 아버지는 그냥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라 화상 전문의였어요. 그리고 수지의 아버지가 살려줬다는 아이의 주치의였죠. 수지를 찾아온 쌤의 동생은 전기 사고를 당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식간에 전기가 통하면서 온몸이 익어버렸고 한쪽 팔의 손가락 3개가 오그라들면서 사용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살려낸 분이 수지의 아버지였어요. 수술을 통해 손가락 3개를 펴냈고 모양이 온전하지는 않지만 재활을 통해 일상생활은 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게다가 수지의 어머니는 쌤의 동생의 피부를 이식하는 수술을 진행하실 예정이었고 그쪽 분야에서는 최고라 수술 결과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쌤은 수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다 안 된다고 말했는데 내 부모님만 살릴 수 있다고 하셨어. 너희 가족이 미국에 와서 정말 다행이야. 그러자 수지는 쌤에게 그건 내 공이 아니고 내 부모님이 하신 일이잖아. 감사 인사를 받아야 하는 분은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쌤 내가 부모님을 더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해서 알려준 거지. 정말 고마워. 그리고 내 동생이 무사하다는 이 다행이야. 쾌유를 빌게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수지였다면 콧대가 이렇게 높아져서는 의스댔을 거예요. 봤지?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고 말하면서 어슬렁거렸을 겁니다. 그런데 수지는 매사에 신중했고 겸손했어요. 게다가 쌤이 민망해하지 않도록 쌤의 마음을 읽어주었으며 쌤의 동생의 쾌유까지 바래주는 아주 완벽한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영국 귀족 언어를 배워본 적이 있어요. 자신의 의지와 뜻을 분명히 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언어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수지는 그런 귀족 언어를 능수능란하게 해내더라고요. 나이는 같지만 이렇게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은 제 인생을 통틀어 수지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제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미국의 의학이 가장 발달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지의 부모님이 한국에서 온 의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영어가 안 되는 한인들을 위한 병원을 운영하시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전혀 아니었더라고요. 미국 의사들도 감히 못하겠다는 수술을 집도하고 살려내는 실력이 있는 분들이셨습니다. 얼마 뒤 방학이 되었고 저와 수지, 샘을 포함한 몇몇 학생들은 뉴욕주 롱아일랜드에 있는 휴양지로 향했습니다. 보호자 명목으로 휴일이었던 수지의 아버지와 함께 간 헤라의 부모님도 함께 갔죠. 헤라라는 친구의 부모님은 미국에서 금융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돈도 많으신 분이셨고 동양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신 분들이셨어요. 미국 우월주의? 이런 게 강하신 분이셨죠. 아니나 다를까 헤라의 부모님의 태도가 굉장히 불량했습니다. 수지의 아버지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더라고요. 성형외과 의사라면서요. 그거 그냥 돈 벌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모름지기 의사라면? 사람 목숨을 살릴 생각을 해야지. 지방 잘라내고 얼굴 고쳐주는 게 무슨 의사라고? 그리고 성형은 부작용도 심각하지 않나요? 환자한테 부작용을 안겨주는 게 무슨 의사예요? 암살자지. 수지의 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모든 상황을 넘기셨습니다. 확실히 애들 앞에서 어른들이 싸우는 게 보기 좋지 않으니까요. 실제로 헤라의 부모님이 이런 식으로 굴 때마다 분위기가 차갑게 식고는 했습니다. 헤라의 부모님은 예전에 저 같았어요.
수지의 아버지가 별 반응을 하지 않자 더 열이 받았는지 더 격하게 신경을 긁더라고요. 아참 우리 헤라한테서 들은 건데 수지는 초등학생 때 이미 성형수술을 했다면서요. 부모가 신경 써서 해줘서 그런지 수술이 자연스럽게 잘 됐네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가 자식 얼굴에 칼을 댈 생각을 해요? 이건 너무나 반인륜적인 행동 아닌가요? 한국은 외모지상주의가 심하다던데 당신 같은 부모들 때문에 애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 사람들이 약을 잘못 먹었나 했습니다. 자식벌 되는 애들 앞에서 대체 이게 무슨 추태인지 어린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미성숙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저를 포함한 다른 애들도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는지 수지의 아버지는 처음으로 따끔하게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만하시죠? 애들이 봅니다. 그리고 제 딸 수지와 관련된 얘기는 전부 다 거짓이니 앞으로는 헤라의 말을 잘 걸러서 들으시는 게 좋겠네요. 그러자 헤라의 아버지는 고작 동양인 주제에 감히 내 딸 헤라의 이름을 입에 올린다라며 수지의 아버지를 밀치기 시작했어요. 큰 싸움으로 번질까 두려워하던 그때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멀리 바닷가에서 보이는 건 지느러미였어요. 순간 얼마 전 롱아일랜드에서 있었던 상어물림 사고가 생각났습니다. 비명소리가 난 곳에서는 한 아이가 미친 듯이 헤엄쳐 달려오고 있었고 그 뒤에는 헤라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쪽으로 상어가 향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어른들은 소리를 질렀지만 실제로 달려간 사람은 수지의 아버지뿐이었습니다. 헤라의 아버지는 수영을 못하는지 밖에서 동동거리면서 구조요원을 찾는 것밖에 못했습니다. 순식간에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향한 수지의 아버지는 재빠르게 두 아이를 양쪽에 들쳐마고 전속력으로 뛰어나오셨습니다. 그때 구조요원들이 합류하여 아이들은 무사히 바닷가를 나올 수 있었어요. 맨몸으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뛰어드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지 아버지는 일말의 고민 없이 뛰어든 거죠. 한국은 남자들이 모두 군대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의사였던 수지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해군에서 군의관으로 복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전투 수영 훈련도 많이 했었고 구조 자격증까지도 보유하고 있으셨던 겁니다. 아이들이 모두 무사히 물 밖으로 나왔지만 헤라의 발이 어딘가에 찢겨 피가 철철 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봤던 수지 아버지는 서둘러 지혈을 하고 응급처치를 하셨고 수지에게 얼른 신고하라고 말했어요. 피가 워낙에 많이 났던 터라 헤라는 패닉에 빠졌고 그런 헤라를 지켜보던 헤라의 부모님은 빨리 어떻게 좀 해보라면서 수지의 아버지를 계속해서 닥달하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게 무시했으면서 당신의 의사이니 뭐라도 좀 해봐라 라며 애원하는 게 참 이중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수지 아버지였으면 응급처치만 해주고 앰뷸런스 불러서 태워보냈을 겁니다. 이후로 구급차가 도착했고 헤라 부모님은 헤라와 함께 구급차에 탑승하여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수지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즐거운 여행을 왔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유감이라면서 뭉치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가까운 곳에서 이걸로 시간을 보내고 수지에게도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서 멀리 가지 말고 근처에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라고 당부하셨죠. 그러면서 수지 아버지께서는 헤라가 갔던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수지 아버지마저 떠나고 수지는 저희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더군요. 그래도 헤라는 우리 친구인데 우리도 병원에 가보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이었어요. 저는 사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헤라 부모님이 그렇게 수지 아버지에게 시비 걸고 못되게 굴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애쓰려고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함께 갔던 친구들이 모두 수지의 말에 동의했기에 저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한 뒤 저희는 병원 로비에서 수지 아버지와 헤라 부모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헤라 부모님은 수지 아버지에게 허리를 숙여 굽신대고 있었고 수지 아버지는 그런 헤라 부모님을 다독이며 괜찮다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수지 아버님, 저희가 뭘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저희가 그렇게 무례하게 굽었는데도
우리 헤라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헤라의 부모님이 눈물을 훔치며 말하자 수지의 아버지는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헤라는 우리 수지의 친구잖아요. 이 상황을 알고 봤더니 병원에 도착했을 때 헤라를 보게 되었던 의사들이 응급처치가 너무 잘 되어서 아이가 큰 위험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수지 아버지에게 칭찬에 칭찬을 거듭했던 모양입니다. 사실 헤라가 어디서 찢겼던 건지 모르는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고 피를 굉장히 많이 흘려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었던 일을 수지 아버지의 응급처치 덕에 막을 수 있었던 거죠. 그때야 헤라 부모님은 깨달은 거였습니다. 수지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헤라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구나 했던 거죠. 수지 아버지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헤라의 발에 난 흉터가 남지 않을 수 있도록 자신의 병원에서 케어까지 해주셨습니다. 그 덕에 헤라는 잘 회복했고 멀쩡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이 날 이후 저와 수지, 헤라, 샘을 비롯한 다른 아이들까지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수지를 중심으로 여전히 가깝게 지내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관계를 넘어 부모님들까지도 모두 굉장히 친해지셔서 종종 단체로 많은 가족들이 모여 여행도 가고 식사를 하기도 하며 지내고 있죠. 동양인을 차별하던 미국인, 한국은 성형 왕국이라며 무시하던 미국인, 한국은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라 말하던 미국인들까지 한국에서 왔던 수지와 수지 가족들이 이 모든 사람들의 편협한 마음을 날려버린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 유학을 왔던 한국인들, 미국에 이민을 왔던 한국인들,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이들의 생각과 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확실히 미국인들과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제 글을 보는 한국인들은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 한국인들의 도덕의식,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게 굉장히 신기하고 독특한 행동들이라 이슈가 될 때가 많죠. 저희 친구들 중에 샘의 어머님이 굉장히 쾌활하세요. 저번에 수지, 저, 헤라, 샘, 이 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하던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샘의 어머님이 우리 모임의 이름을 갖자면서 이야기했었어요. 포리아라는 이름이었죠. 뭔 뜻인가 싶어 여쭤봤더니 지금 이 네 가족 인사, 포를 뜻하고 코리아에 리아를 붙여 우리는 국적이 다르지만 코리아로 뭉쳤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포리아 꽤나 괜찮은 이름 아닌가요? 여하튼 저희 이 네 가족은 오는 12월 한겨울 한국으로 단체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물론 한국인인 수지 가족들이 선두에 서서 저희를 가이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저는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일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한국에 간다고 하니까 서로 부럽다고 난리더라고요. 이런 좋은 사람들이 한국에는 지천에 널려 있을 텐데 얼마나 역동적이고 멋진 국가일지 하루빨리 한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럼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포리아. 뭔가 한국인으로서는 자부심이 느껴지는 모임 이름이네요. 이렇게 가족들이 뭉치는데 우여곡절 많으셨지만 앞으로는 언제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응원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여우튜브 1, 여우튜브 2 이렇게 2개 채널이 운영되는데 두 채널 모두 구독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좋은 사연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여우튜브가 되네요. 당신만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여우 유튜브와 함께해요. 다양한 해외 사연들을 들려드리는 여우